자, 간슬게 36에 봤더니 금 따는 콩밭이 실렸네. 슬쩍 정리하고 하고 비슷한 것들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금 따는 콩밭이니까 이 금이 상징하는 건, 금은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얘는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콩밭은 뭐냐면, 이 콩밭은 영식이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충실한 삶을 지탱하는 거야. 얘가 물질적 욕망이라면 얘는 현실에 충실한 삶이겠네. 그래서 저 물질적 욕망은 다시 비유한 게, 요건 뭐를 비유하냐면 일제의 어떤 전략적 산업이었던 광업을 의미합니다. 광업, 석탄 캐고 철광 캐고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그럼 여기에 현실에 충실한 삶은 이건 뭐냐면 조선의 전통적 산업입니다.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바로 뭐야? 농업을 얘기합니다. 결국 얘는 일제의 전략적 산업인 광업이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농업을 파헤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손실을 준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잘 있는 콩밭을 금 캔답시고 깝죽대다가 콩밭이 사라져버리잖아. 즉 일제에 의한 어떤 조선을 어떤 해치는 이런 것을 빗댄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1930년대 수탈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한탕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금 따는 콩밭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일단 시간이 나면 금 따는 콩밭을 좀 더 정리한다고 치고, 이번 시간은 유사한 것을 좀 찾아보자. 저렇게 30년대는 인간이 한탕주의에 빠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살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어떤 인간의 허황된 욕망과 파탄을 다뤘던 그런 내용을 잡아보자고요. 그 다음, 지금 왔어? 자, 다음 1930년대를 배경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기에 1930년대를 해볼게요. 금 따는 콩밭 자체가 1930년대니까 그와 비슷한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잔뜩 있어요. 자, 어디? 자, 거시기 가슴, 거시기입니다. 자, 얘는요, 9세대와 신세대가 나옵니다. 9세대라고 한다면 그냥 전통 세대인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요. 점차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 반대에서는 뭐냐면 신세대가 있겠죠. 얘들은 모두 다 중심부로 가서 살겠죠. 그죠? 근데 이 소설은요, 얘네들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얘네들에 대한 연민을 담은 소설입니다. 얘네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소유해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란 뭐냐면 정을 중시하는 거. 정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얘고요. 얘들은 근대적 가치관이겠죠. 그러면 근대적 가치관. 30년대니까 현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근대적 가치관. 그럼 근대적 가치관 30년대는 뭐를 중시하냐면 개인과 자아를 중시합니다. 개인과 나만 중요해. 내가 중요해요. 자아를 중시하는 그런 근대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가졌던 정을 중시하는 얘네들은요, 이 개인만 중요한 얘네들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결국은 근대화에 적응을 실패합니다. 적응에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외돼서 살아갑니다.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안초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박희환 영감들이야. 다 박희환 영감. 그 다음에 뭐 있지? 서참이
서참이 등이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돼. 얘네들이 소외되어 있고요. 연민의 대상들입니다. 연민의 대상들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요? 근대화에서 이제 어떻게 써? 적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요. 걔가 누구냐면 안초시의 딸인 안경화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자, 일단 주제가 유사한 거에서 초점을 좀 뒀고요. 제가 금 따는 콩밭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뭐 있었다라고 했냐면 상황적 아이러니 자꾸 강조했었어요. 여기에서 상황적 아이러니 여기까지 안 나오지? 여기 더 여기 딱 여기구나. 아이씨, 그러면 조금 옆으로 틀어야겠다. 후유. 뭐 이상한 소리네. 그럼 빨간색이 좀 더 들어가서. 맞지? 자, 상황적 아이러니. 그죠? 여기에 제가 초점을 좀 뒀습니다.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건 인물이 처한 현실이 있는데 그 땅을 파도 어떻게 써?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오죠? 근데 금이 있다고 생각하죠? 처한 현실과 대응하는 인식이 부조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를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 작품에서도 상황적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킬게요. 자, 일단 주제가 유사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적 아이러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안초시가 개발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인 안경화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경화가 어떻게 써? 그럼 아빠 빠져. 내가 투자할래 해서 투자합니다. 왜 아빠를 왜 빠지라고 했냐면 아빠를 통해서 가면 아빠에게도 어떻게 써? 일정 정도 수고비가 가야 되잖아.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안경화가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항구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개발 정보가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땅이 1,000원짜리야. 근데 이걸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 왜냐면 땅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 개발 정보를 던집니다. 여기 항구 들어온대. 그럼 어떻게 있어? 거짓 개발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땅을 처분하고 싶은 내가 훌떡 팔아버리고 토낀 거야. 그죠? 이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안경화가 아빠한테 난리를 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짓 정보를 줘갖고 이게 뭐냐고, 이게 꼴이 뭐냐고 해서 막 아빠를 구박합니다. 그러면 투기에 실패합니다. 나는 근대화 시기에 나는 재기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실패. 딸이 나한테 뭐라고 해? 실패. 그래서 결국 안초시가 자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초시의 장례식을 좀 한번 볼게요. 장례식. 안초시의 장례식이니까 행복한 건 아니야,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경화의 모습을 좀 보면 안경화는 아빠가 죽고 나서 뭐 하냐면 이 서참이한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알린 거 아니죠? 절대 알리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아빠가 자살했다면 딸이 오죽 못나서 아빠를 잘 모시지 않았나 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자기가 효녀인 척 하고 싶은 거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안경화가 아빠가 자살했다라고 얘기하지 말재요. 그래서 서참이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아빠가 자살했다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아빠가 자살했다는 말을 안 할 테니까 내 요 조건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장례식을 아주 호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안경화는 여기서 슬픈 척합니다. 슬픈 척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문객들이 있겠죠? 조문객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들을 해주십니다. 슬픈 척. 이유는 뭐냐면 얘한테 잘 보이려고요. 잘 보이고자 슬픈 척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위선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군요. 이걸 통해서 바로 위선적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 서참의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아빠 자살했다고 안 할 테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장례식은 호화롭게 치러야 돼 라고 합니다. 안경환은 진짜 호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와, 효녀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큰 장례식을 하다니 정말 효녀군요.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참의가 뭐라고 하냐면, 장례식을 보면서 야, 정말 호사야, 호사야 라고 합니다. 호사라는 건 뭐냐면, 호사는 호화롭고 사치롭답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다야. 사치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넌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입고 싶은 뭘 입었어? 비단옷을 입었어요. 비단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참 호사야, 너무 호화롭고 사치스럽구나. 넌 참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단옷을 입어서 호화롭고 사치롭다고요? 사실은 얘는 죽었죠. 그죠? 상황적인 아이러니에 해당되는 거야. 상황은 처한 현실은 되게 슬픈데, 그죠? 그다음 인물이 인식하는 건 기쁘게 인식하고 있죠. 드디어 네가 입고 싶은 그런 비단옷을 드디어 입었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런 말이니까 상황적인 아이러니에 해당되는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뭐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요? 서희 근대화에서 점차 밀려나죠? 그죠? 근대화에서 밀려난 애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어디야? 얘들은 다 모두 다 모여? 복덕방에 모여있죠. 복덕방이라는 곳은 바로 뭐냐면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곳입니다. 부터 소외된 공간입니다. 즉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덕방에 모여서 맨날 핫토치고 할아버지 있는 거야. 결국 이 작품이 제목이 바로 뭐냐면 복덕방이라는 작품이고요. 얘는 누구 거냐면 이태준이라는 사람의 복덕방이었습니다. 이 복덕방이라는 작품에서는요, 우리 EBS와 연결되는 지점이 두 개. 일단 주제별로 유사한 거, 허황된 욕망을 가져서 파탄됩니다. 허황된 욕망이 뭐냐면 우리가 나는 다시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서 폴딱 망한다는 점에서 금 따는 콩밥과 내용적으로 일치, 시대적으로도 일치. 두 번째는 금 따는 콩밥 내에서도 어떻게 써요? 금이 없는데 금이 있다고 인식하죠. 거기서 상황적 아이러니.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안초씨는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겠냐? 네가 그렇게 입고 싶던 비단옷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 슬픈데 기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상황적 아이러니. 이런 면에서 두 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좋아. 그럼 다시 하나 더. 자, 이번에는 한 작품 더 해볼게.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에 하나 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등장인물 전체에서 길서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이 길서는요, 뭐냐면 모범 경작생입니다. 모범 경작생이라고 합니다. 모범 경작생. 그런데 저 모범 경작생과 마을 사람인 누가 싸우냐면 마을 사람의 성두라는 애가 갈등을 합니다. 일단 길서라는 것은요, 일제에게 혜택을 받는 애입니다. 그래서 일제에 협조를 하고 혜택을 받아. 얘는 일제에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에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요. 그래서 일제가 원하는 사상이 있으면 길서가 마을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거야. 아주 극단적인 친일이죠. 친일. 그죠? 결국 이걸 통해서 뭐냐면 마을 사람을 배신하는 겁니다. 지만 잘 살고요. 마을 사람을 배신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길서라는 놈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성두는 어떠냐? 성두를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은 길서가 유일하게 학교를 나온 애야. 유일하게 어떻게 해서 똘똘한 애거든요? 그래서 성두가, 야, 너 저기 정치하는 애들 있잖아. 그 일본인들, 걔네들한테 우리의 사정을 좀 얘기하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정을 길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얘기해야 눈밖에 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일 일본인들이 마을에서 한 명 한 명 뽑아가요. 그래서 걔네들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친일 사상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길서야.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 친일파 애들은 길서에게 뭐 소작세도 줄여주고 뭐도 줄여주고 다 줄여줘요. 다른 것들은 누구한테?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범 경작생이라는 이게 뭔 말이냐? 요것을 도대체 뭘까? 자, 요 놈은 일제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일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같은 어떤 농민의 관점에서 좀 나열해서 한번 본다면 일제에서 관점은 어떻게 해서 되게 모범입니다. 얘들은 모범이야. 왜냐면 일본인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농민입니다. 부지런한 농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일제가 얘한테 모범 경작생이라는 칭호를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농민의 관점에선 모범이 아니야. 비모범이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죠? 그 얘들은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농민이 아니라 지주와 일제의 앞잡이입니다. 지주와 일제의 앞잡이에 불과해요. 그러면 얘가 뭐겠어? 일제 앞잡이 불가하네? 그럼 결국은 뭐야? 모범 경작생은 뭐 하는 거야? 제목이 진짜 모범 경작생이 아니네? 나쁜 놈이었군요. 반어적인 제목이었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길서가 일제의 앞잡이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을 사람들이 길서의 밭에 모범 경작생이라는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길서의 여동생이 성두의 여동생이 길서와 애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막 합니다. 오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라고 얘한테 얘기해줘요. 아니, 뭐 어떻게 됐는데 길서가 물어봤더니 얘기를 못 합니다. 결국 뭐야? 성두와 마을 사람들이 길서를 잡아서 족치려고 해요. 그때 길서는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누구 거? 자, 얘는 박영준이라는 애가 썼고요. 제목은 모범 경작생입니다.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진짜 모범 경작생이 아니라 지주와 친일의 앞잡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점을 다시 좀 바꿔볼게요. 아까는 일제 어떤 인간의 어떤 허황된 욕망과 그런 뭐 이런 것을 좀 다뤘다면 이번에는 소설적인 기법에서 소망의 플롯이라는 데에다 초점을 더 볼게요. 소망의 구성, 이거 소망의 플롯, 소망의 구성 장치 뭐 이런 것이죠. 소망의 플롯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다리는 거죠. 바라거나 기다리는 것을 소망의 플롯이라고 해요. 소설 속에서 일종의 장치야.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소망의 플롯은요, 소설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던 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금 따는 콩밭에서 어떻게 했어? 금을 얻고 싶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금이 나타났다 하면서 가잖아. 물론 금이 없지만 그 당시까지 영식이는 금인 줄 알죠? 달성한 줄 알잖아. 그런 거. 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EBS가 구성을 했군요. 그래, 그러면 요거는 뭐를 볼까?
자, 유치진이라는 사람이 썼던 토막이라는 작품을 좀 봐야겠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막이라는 건 판잣집, 움집 이런 겁니다. 판잣집보다 더 심하다. 움집이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야. 움집이야. 일종의 움집이고요. 1920년대 농촌입니다. 20년대 농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요, 소망의 플롯, 즉 무언가를 기다리고 바라거나 기다렸는데 결국 달성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까? 전체 내용. 자, 간략적인 내용. 자, 일단 전체. 간략적으로 하면, 자, 토막에 살고 있습니다. 토막이라는 건 20년대 우리의 농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1920년대 수탈당한 농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되게 뭐냐면 음습합니다. 음습하고 어두워요. 그죠?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는데 행복할 리가 없겠지. 그 다음에 문패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를 잃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써? 무언가를 바라고 이겨내야겠지. 그죠? 뭘 바라야? 뭐야? 토막을 없애. 즉 일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명수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명수의 독립운동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플롯에서 뭐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다리는 거죠. 요게 지금 요거잖아. 그래서 명수가 독립운동을 해서 저 지긋지긋한 토막의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명수는 어떻게 돼요? 명수가 결국 어떻게 써? 죽게 되죠. 명수의 죽음이네. 그러니까 뭐야? 소망의 플롯 중에서 어떻게 써? 뭔가 기다리지만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었군요. 명수가 죽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담았네요. 이게 뭐냐면 유치진의 토막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토막을 조금 세분화시켜 볼게요. 이거 좀 오래됐으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 자, 토막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도 좋고요. 요 놈은 1막, 2막, 단 2막짜리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막 정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EBS에서 나온 제시문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 명서와 명서의 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금녀가 있죠. 이렇게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명수, 큰아들은 어디 가냐면 이 집안이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돈이 더 안 돼요. 더 빚이 많아져.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 벌러 갔는데 얘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냐면 명수의 친구인 삼조가 일본에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명수 소식을 요청합니다. 명수 소식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삼조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소식이 오는데 명수가 어떻게 되냐면 명수가 투옥됐대요. 명수의 투옥 소식을 들으서요. 그래서 명서와 명서의 처 금전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잡힐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돈 벌러 간 거거든.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투옥됐다니 엄마가 제정신일 리가 없죠. 그죠? 명서의 처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후반부로 가서 자, 이 막에 해당되는 거죠. 후반부. 자, 이제는 뭐냐면 바라지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무서운 소식이 옵니다. 무서운 소식이 와요. 그런데 이 희곡의 큰 특징은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뭐냐면 그 앞에 항상 뭐가 하고요? 바람 소리가 쉬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명수가 투옥됐던 여기도 뭐가 있어요? 바람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쉬. 그 뒤에 명수가 투옥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명수의 투옥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겠어? 명수의 종신징역. 재판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무기징역을 받았나 보죠. 종신징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은 반응이 조금 달라요. 금녀하고요. 금녀와 그 다음에 명서의 엄마 반응이 좀 살짝 달라요. 금녀의 경우는요. 오빠가 종신징역을 됐다는 건 일본인들이 싫어한다라는 얘기 아니냐. 아, 그렇다면 뭐야? 오빠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빠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빠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명서의 처는 믿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징역 간다고요? 아유, 거짓말. 진실이 아니다 합니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 둘의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금녀는 오빠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아주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우리 집에도 토막에 이제 하늘도 감동했으니까 서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기라는 건 아주 신비로운 희망, 신비로운 빛, 상서로운 빛, 신비로운 빛, 신비로운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독립운동을 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늘이 감동해서 좋은 빛을 내릴 거다라고 생각해요. 명서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막에 서기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오기 전에 쓰잘데기 없는 나쁜 소식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종신정이나 쓰잘데기 없는 거짓 소문이 오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서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한번 다시 바람 소리가 나는군요. 바람 소리가 난다라는 건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죠? 뭐겠어? 명수의 유골이 옵니다. 명수가 죽었군요. 죽었어요. 명수가 죽었고요. 당연히 어떻게 써요? 가족들의 절규가 보이겠죠? 가족들의 절규가 보이죠? 내 아들 누가 뼈다구만 갖다 놓았냐?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절규가 있을 테고요. 하지만 금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아빠 울지 마세요. 오빠는요 죽어서도 우리 가족을 꼭 지켜줄 거예요. 오빠 슬퍼하지 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체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나왔으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고 했죠. 오히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를 더 중요하게 봐달라고 했냐면 유치진의 소를 더 잘 봐달라고 그랬죠. 쟤보다 유치진의 소에 더 초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이쪽에서 하겠다. 자, 이렇게 유치진의 소를 오히려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요놈. 자, 요놈은 1막, 2막, 3막짜리입니다. 3막짜리. 결정적일 때. 자, 전반부는 1에서 2막입니다. 총 3막짜리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길긴 한데 뭐 별건 아닙니다. 자, 이놈은 제목이 소죠. 자, 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소가 중심이고요. 소가 상징하는 건
농촌 공동체의 상징물입니다. 농촌 공동체의 상징물이 바로 소입니다. 소야. 즉 소를 잃어버린다는 건 농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넓히면 민족의 혼이겠죠. 민족의 혼이 무너져요. 뭐 이런 거야. 자, 그래. 좋아. 일단 처음엔 아빠입니다. 아빠는 국서입니다. 자, 국서는 이 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소장농이지만 자랑스러워합니다. 소장농이지만 저 소가 튼튼한 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말똥이가 있습니다. 말똥이 아들인데 큰아들입니다. 말똥이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귀찬이라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근데 귀찬이가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아빠한테 귀찬이랑 결혼할 거니까 귀찬이 결혼할까 귀찬이의 빚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 소를 팔아서 귀찬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자 해요. 아빠가 무슨 소리냐? 그 소는 나의 자랑스러운 재산인데 무슨 개소리냐? 거부합니다. 하지만 난 큰아들인데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잖아. 안 돼! 꺼져 합니다. 근데 둘째도 있습니다. 개똥입니다. 말똥이가 큰 애야. 똥이 더 크죠? 개똥이가 작으니까 둘째야. 이 개똥이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농촌에서 일을 해봐야 잘 살 수가 없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져. 그러니까 아버지 만주에 가면 장사하면 잘 산대요. 그러니까 장사 미천을 만들어주세요 합니다. 장사 미천. 그게 뭔데? 장사 미천을 마련하려면 저 소를 팔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걸려있는 놈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사음이라고도 하고요. 마름. 소장농 위에 있는 마름. 이놈은 일단 나쁜 놈입니다. 자, 이놈은 이 소가 뭐냐면 국서가 빚을 졌거든요. 물론 이놈의 착취에 의해서 빚이 생긴 거지만 어쨌든 국서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써? 담보입니다. 그죠? 빚에 대한 담보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빼앗아야 할 대상입니다. 빼앗아야 할 대상이야. 자, 이 상태에서 자꾸 말똥이가 팔려고 하고 개똥이도 팔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사음이 잠깐 들읍니다. 이 새끼들이 이 빚의 담보를 판다고?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뺏어와야지. 그래서 뭐냐면 사음이 막 소를 빼앗아 옵니다. 집안에서 난리 납니다. 야! 소 누가 팔았어? 난리 납니다. 처음엔 누가 의심을 받냐면 개똥이가 의심받아요. 왜냐면 말똥이는 귀찮이와 결혼해야 하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쓰잘데없는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국서도 아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국서는 아까 말똥이 자식의 말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해요.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구겠어? 개똥이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똥이가 아니래요. 자, 이제 후반부 3막입니다. 자, 3막에 갔더니 이제 사음, 마름이라고 했죠? 이 마름이 뭐 할 거냐면 국서에게 소를 빼앗아 갔어요. 얘가 소를 빼앗아 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자꾸 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뺏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 새끼봐라 우리 집 거를 가져갔어?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소송을 걸고자 하는데 어차피 지금 빚도 많지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 없어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도 안 돼. 귀찮이는 일본으로 팔려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 누가 빡치냐면 말똥이가 빡칩니다. 빡쳐요. 그래서 사음을 공격하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음은 꼬봉이잖아. 얘 위에 있는 놈은 누구겠어? 지주겠죠? 지주. 그래서 말똥이가 지주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주제소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런데 저 소를 빼앗아 갔던 저 소가 이 사음을 발로 뻥 차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소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은 게 바로 뭐냐면 유치진의 소입니다. 오히려 유치진의 토막보다는 오히려 유치진의 소를 좀 잘 봐주셔라.
내용과 배경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면 어렵지도 않죠. 내용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놈을 잘 봐두셔야겠다. 오케이. 자, 거기 딸린 문제 좀 풀고.